방금 소개받은 송자원입니다.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작년에도 그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착과가 많이 안 됐었죠.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파트가 병입니다. 병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기재배를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사과 쪽에서는 저기 병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그닥 이렇게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계실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항상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회가 돼서 사실은 저도 이제 병을 하다 보니까 일반 농약을 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유기재배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실제 유기재배 하시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서 여기서는 희망이 있겠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잘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데는 벌써 10%가 유기재배잖아요. 그것이 상용화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도 형성돼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정말 시장에서도 인정도 그냥 미미하게 인정받고 생산 자체도 굉장히 좀 적은 분량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기반 자체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과 같은 경우는 병 같은 경우가 우리 장마철하고 같이 연결돼가 있어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네덜란드라든가 프랑스 그다음에 벨기에 쪽에서 이렇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3년간 공동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DH 개념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쪽에서는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탄저병이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오로지 하나만 병만 막아버리면 끝나요. 뭐냐면 그 개화기 때부터 해가지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르러서 그 검별무인병 딱 하나만 방지를 해버리면 거의 다 병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감 탄저병을 가지고 이 방법을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 탄저병에서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돼서 안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사과를 가지고 실험도 안 해본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검별무인병하고 감탄저병을 중심으로 해서 병균이 똑같아요. 감탄저병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저 병을 방제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방제를 하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사과할 때.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병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어떤 기준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가 오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10일 간격이든지 이렇게 약을 뿌리고 또 이제 배에서 하던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뿌리는 개념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과거 경험상 본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병이 어쩔 때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오면 오잖아요. 그리고 미리 이전에 병이 많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도 병이 많이 오고 그잖아요. 이제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많으면,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약을 뿌려야 되죠? 약을 한 번 뿌리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면 언제 보완 살포를 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10일 간격이든지 비가 끊치면이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병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강수량을 보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강수량이 많이 와버리면 우리가 뿌리는 약들이 전부 다 가해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보호막이 다 걷어버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걷어 나갈 무렵 정도 되면 또 이제 비가 온다고 예상이 되면 보완 살포를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저기 유럽 쪽이라든가 유기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우리나라 만약에 사과재배에서 탄저병을 방제를 잘 하신다 그런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기재배에서 명장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에 이런 병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악조건에서 유기재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 듣기로는 그 사과연구소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지금 그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누구신가요? 이동혁 소장님이시죠. 예, 그분이 저기 화성에서 하실 때 저도 가서 봤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고 참 그분도 병하시는 분이에요. 병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우리는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이순원 소장님 아시죠? 이순원 소장님은 그래도 저기 하나의 저기 발판을 놓고 가셨어요. 뭔가요? 봉지잖아요. 봉지 하나 놓고 가셨잖아요. 정 안 되면 봉지를 놓으라. 그렇게 해서 일단 넘겨라.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기준을 아는 거예요. 강수량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병원균은 지금 이럴 때에 탄저병은 안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온도가 낮아서 그래요. 지가 살기 좋은 온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하고 병원균을 아는 걔네들은 저기 그 해군이에요. 물하고 친해요. 물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비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방제 전략을 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예. 예. 40분 되면 이거 보여드리고 10분 정도 질의응답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해충 방제 결정 지원 정보 체계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농촌진흥청의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을 보게 되면 병이 났어요. 내지는 또 다른 시스템 보면 저온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 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는 말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 말입니다. 알아서.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기상 정보도 해야 되고 전문가적인 식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적의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자재를 써서 작년에 이제 저온 피해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는데 그 방법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면 새 피해라든가 멧돼지 피해를 잠깐 설명하는 걸로 해서 여기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여러분이 또 관심도가 높다 그러면
설명을 더 해주는 식으로 하고, 제가 주로 할 것은 방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그 측면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후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농가들은 그것도 잘하잖아요. 정확하게는 몰라. 어떤 병이라든가 해충의 생태를 정확하게는 몰라. 그지만 대충은 알아. 대충은 알아. 외국도 마찬가지죠. 농업인들도. 대충의 개념을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평이하게 쉽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재배적인 관리라고 이제 우리가 병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재배적인 관리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해충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약을 그리고 우리가 작물 보호제를 가장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재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감 번무도라든가 그러니까 나무가 우거지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만 하고 그 다음에 낙엽을 잘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걔네들이 자고 있는 데를 다 긁어서 잠자리를 겨울철 잠자리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균이나 해충들을 격리시키는 것. 그래서 초기에 밀도가 많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래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가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갔죠. 2012년도에 제가 갔을 겁니다. 갔는데 여러분 소리쟁이 있지요? 가손에 소리쟁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그 로터리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된가요? 뿌리가 뽀개져가지고 그냥 다 늘어져가지고 다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죠? 잘라진 것만큼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온통 소리쟁이 밭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 줄 알아요? 어떻게 이걸 없앤 줄 알아요? 그쪽에서? 방법이 없어요. 다 파요. 다 파갖고 던져요. 말려서 죽여요.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농약이라는 것을 제초제를 안 쓰고 한다면 그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힘들고 걔네들도 힘들고 그걸 보고 유기재배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학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감수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적기 방지하고 약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문제인데 선택은 제가 이야기한 거 우리는 저기 그 유기재배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황하고 석회용하고 유황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시기는 딱 두 가지예요. 비 오기 전에 뿌리느냐, 비 온 다음에 뿌리느냐, 비 오는 도중에 비 온 다음에 뿌리느냐. 그러니까 비 온 도중을 포함을 해가지고 비 온 다음에 뿌리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약간 공격적인 그림이죠. 저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석회유황합제나 황이나든가 여러분 또 보르도의 구리 같은 것들을 그렇게 쓰잖아요. 살균제로서. 이걸 쓰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그냥 겉털이에 묻어만 있습니다. 밖에만 묻어만 있어요. 그런데 저기 그 사과나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신초가 이렇게 막 자라게 되면 두 배를 이렇게 자라는 시기가 이렇게 엄청 초기에는 빠르잖아요. 이렇게 순 나왔다가 이렇게 커져버리는 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나무는 자라고 있고 나무는 커지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뿌린 것들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비가 안 왔다고 해서 계속 한번 뿌려놓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깨져 있어야지, 커져야지, 헐크가 돼야지 이것이 깨지느냐? 그 기준은 아직은 사실은 잘 없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10조각을 석회용합제라 한 가루를 뿌렸다 그런다면 10개를 뿌렸다 그러면 3개 정도 남을 때 그 정도 되면 이게 30%만 잔류했을 경우에 전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약효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럽에서는 스페인하고 네덜란드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재방제 시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생育단계별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비가 온다 해놓고 안 와버린 경우에 내가 뿌려놓은 약재가 얼마 정도 잔여력이 남을 것인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일단 약을 뿌렸어요. 근데 비가 안 와버렸어요. 내일 비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약을 뿌렸는데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보통은 생육이 막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전되는 초기에 같은 경우는 7일 정도 잡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버리고 막 우리가 눈이 순이 멎는 시기가 있잖아요. 2차 생장을 안 하고 딱 그 자리에서 멈추는 시기 있지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달하면 그 전에 전후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해가지고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전후로 해가지고는 보통 10일 전후로 잡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내에 비가 안 오더라도 다시 비가 온다 그런다라면 내가 약을 뿌려줘야 되는 준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수량하고는 상관없이 식물 자체가 크면서 사과나무가 크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사실은 DH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접한 것이 바로 이제 여기인데, 호주에서 나온 포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포도에 나오는 여러분이 지침서에가 있어요. 농업인들이 쓰게끔 실용적인 지침서에가 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24 룰이에요. 24. 이게 포도 녹균병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와버림 언제 걸리느냐? 비가 10mm 이상 왔을 때 농가들이 다 이제 이걸 전통처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10mm 정도 이상 오면 무조건 병이 걸릴 거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도가 평균 온도가, 그러니까 하루 온도 중에서 최고 온도하고 최저 온도를 2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1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병이 걸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가 오는 시간이 24시간, 그러니까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이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젖어 있으면 반드시 병이 온다. 이 세 개가 다 어울리면 반드시 이제 녹균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 농업인들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룰을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감염에 대한, 그리고 적습 시간에 대한, 그리고 온도에 대한, 병균에 대한 그 정보를 여기다가 24에다가 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양파 녹균병. 양파 녹균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여러분 쪽 양파도 키우시죠? 녹균병 보면 어때요? 겨울철부터 해가지고 지금 봄철 같은데 보면 그 잎사귀 뒤에가 막 포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잎사귀 다 베려버리거든요. 녹균병 한번 생기면. 근데 녹균병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45DH에 걸리면 45DH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병이 걸려요. 근데 양파는 아주 추운 것을, 녹균병을 추운 데서 잘 사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 여기서 13도씨, 평균, 그때 비가 왔을 때, 물에 젖어 있을 때 13도씨가 4시간 정도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 단위로 온도를 더하는 거예요. DH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1시간 단위로 그때의 온도를 하나씩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 13도씨가 4시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30이 52가 되잖아요. 그죠? 온도가. 52가 되면 여기 DH의 45DH를 넘어가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가 와가지고 온도가, 그때의 비온 온도가 1시간당 온도를 더했을 때, 45 기준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병이 걸린다. 자, 그러면 양파하고 지금 그 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DH 개념은 굉장히 다른 작물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과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과 탄저병 같은 경우도 감염이 그러면 우리가 딱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비에 젖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아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대충 아는 개념으로 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시간 정도 물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는 일반 살균제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4일 정도 비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10시간 정도 있다 그러면 비가 계속 와가지고 물에 젖어 있는데 10시간 정도 있다 그런다면 일반 살균제 같은 경우 이틀, 빠르면 이틀, 내지는 길어야 4일 안에도 치료제가 다 먹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10일 간격으로 며칠 뿌려주고 그런다 그러면 대충 다 통해요. 왜 그러냐면 4일 안에도 다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기재배는 얘가 게임이 차원이 틀려요. 완전히 짧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유기재배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약재 저항성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황이나 석회유황합제는 약재 저항성이 전혀 없어요. 구리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쓰더라도 그것은 그 약재는 지 역할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만 붙여주면, 잘만 써서 이렇게 살포만 해주고 꼼꼼하게 묻혀만 주시면 병원균이 오면 힘 못 쓰고 그대로 이제 나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고 우리는 방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우리 지금 방제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병이든 해충이든 간에 약재를 치는 방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작년에 기준을 좇아 가지고 우리가 살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가감을 해서 이제 앞으로 당기든지 늦게 하든지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과도 벌레 쪽에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겹치는 벌레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5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렇게 한번 뿌리는 거, 이건 기계적으로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지금 벨기에하고 프랑스에서 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온도 조건에 따라서 지금 약을 뿌려야 될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감염이 얼마 정도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온도, 그리고 또 비가 얼마 정도 적습 시간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됐느냐,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불어인데 제가 불어를 여기를
우리나라 영어로 좀 일단은 바꿔놨어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한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염 도중 방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참 요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핵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게 뭐냐? 저기 감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탄저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을 가지고 이제 제가 했는데 어쨌든 탄저병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비가 처음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비가 오는 시작점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근데 지금 320 요 정도 돼버리면 배흑성병 같은 경우는 배가운별무인병 같은 경우는 감염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125 지점이 있어요. 가운데. 이건 다 밑에가 뭐냐면 DH예요. DH. 그래서 여기 125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이제 밖에서 비가 안 오더라도 이 균은 한 번 뿌리를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빨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과나무 과실에든 어린 신초든 가지든 이 빨판을 딱 먹을 만한 데 딱 빨판을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비가 오든 말든 간에 상관없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가 알아서 여기서부터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보통 약을 뿌렸을 때 미리 이렇게 뿌려놨다 그런다면 미리 이전에 뿌려놨다 그런다면 이렇게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비가 오기 전에 적어도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6시간 정도 딱 우리가 약을 뿌려놓고 석회용합제든 황제든 뿌려놓고 바싹 말려가지고 깔깔한 상태에서 6시간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비가 오는데 바로 앞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6시간 정도 텀을 주고 반드시 앞에 뿌려놔야 돼요.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키입니다. 예, 그쪽에서나 여기서나 지금 잘 쓰고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예요. 이것은 좀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이제 여기 단계에서 320을 넘어가면 석회용합제는 묘한 특징이 있어요. 황제는 그런 특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약을 뿌린 경우에는 그런 특성이 없어요. 뭐 있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지는 포자가 우리 약을 안 맞는 곳에 이렇게 포자가 와갖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빨판도 다 만들어서 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식물체 안으로. 그러면 이제 곧 병이 나와요. 한 10일 후에나 보름 후에나 병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딱 요 시점을 넘어가 버리면 석회용합제가 아무리 무슨 약을 뿌리든 간에 하나도 안 들어. 우리는 그대로 이제 당해야 돼요. 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시점 안에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병해충 방제 결정 지원 체계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온도를 계산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최저 온도, 최고 온도를 계산해 가지고 평균 온도를 해서 몇 시간 후면 요 시간이 도달을 해 버린다. 그걸 정해 준 거예요. 그래 그걸 알려 주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녁이 되더라도 약을 뿌려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치료제는 그렇게 비가 오고 나서 감염이 된 다음에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치료제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 있냐?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석회용합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다예요.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중탄산 칼륨이라고 보셨죠? 이야기 들어봤죠? 소다예요. 근데 소다는 문제가 커요. 왜 그러냐면
약해가 잘 생겨. 그리고 그 약해를 없애게 하는 약재들이 이태리라든가 그런 쪽에서 판매를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현지에서는 약해가 나와. 어디에서? 물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약을 뿌리면 끝에 잎사귀, 꼬다리 같은 데서 이렇게 다 모여 있잖아요. 과실 같은 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타버려요. 소다가.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석회용합제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석회용합제를 그러면 요 타임대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뿌리되 또 하나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병원균이 비가 오면 오자마자 그냥 헤엄치고 이렇게 가서 발화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늦게 갖고 출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늦게 도착한 애들이, 잎사귀애가. 그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늦어도 500DH까지는 약을 뿌려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는 관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가요? 우리가 봄철이라든가 특히 5월달, 6월달 무렵에 이제 6월달 정도가 이제 탄저병이 제일 좋아하는 시기거든요. 고온이 들어가고 평균 온도도 이제 탄저병이 잘 좋아하는 온도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가 중첩이 됩니다. 하루에 끝나지 않은 비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비도 많이 와. 장마 때 그러잖아요. 비가 많이 와.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 무렵에 만약에 내가 과수원에 탄저병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탄저병부터 없애야 돼요. 과일부터 따르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탄저병의 줄기라든가 그런 병환부에 있는 것들을 전염원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기 때에는 과실애가 붙었다 그런다면 바람 불고 막 해버리면 이게 막 퍼지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분생 포자가 이렇게 비나 비바람에 이렇게 쓸려서 갈 수 있는 영향권 자체가 보통 8m 정도 이르릅니다. 기류에 따라 더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 8m 정도 잡아요. 비에 이렇게 씻겨가지고 튕겨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정도 범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가지고 있는 병반 하나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랑 특히 위쪽에서 생긴 것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엄청 커요. 이렇게 튕겨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시면서 이제 그것은 하시더라도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것 같은 경우는 온도를 체크를 하고 강수량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온도를 체크를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해요. 기상청에 들어가보면 날씨 누리에 들어가면 관측 자료가 이렇게 떠요. 관측 자료가 뜨면 이것을 시간을 60분 간격으로 여기를 설정을 합니다. 60분 간격으로 설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여기가 지금 음성이잖아요. 그럼 이천하고 여기 근처잖아요. 여기 근처 맞죠? 청주 여기에 여기를 이렇게 크게 늘리면 이쪽에 이온 쪽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진천, 증평 어디 있노? 여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여기 근처에 가까운 곳에 눌러가지고 가까운 곳에 누르면 그 근처에 있는 기상대의 온도가 시간별로 또 강수량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내 과수원하고 전부 다 그 음성이라 할지라도 음성이 다 똑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자기 과수원의 누적 강수량이라든가 온도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소에 잘 챙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 금왕이라는 곳에 기상대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과수원은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 기상청의 데이터를 보니까 내가 집에서 쟀던 거하고 내 과수원에서 쟀던 거하고 여기하고 몇 도 정도 차이가 나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온도. 그러면 여기 것을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그래서 온도 데이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시간당 강수가 얼마 정도 왔느냐.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 정도 됐느냐. 그 다음에 여기 습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됐느냐. 그 시간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DH를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고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저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밀생이 안 됐기 때문에 보통 95% 이상 정도 상대 습도를 잡으면 그때가 습도 저기 잎이 젖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95% 상대 습도가 95%라고 돼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어린 나무라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95% 이상 하지만 성목 아주 굵은 내가 저기 그 과손이 굉장히 그 외성대목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약간 저기 그 교목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죠. 사과나무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밀생이 돼야 가지고 수관도 꽉 차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는 90% 상대 습도를 내가 설정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몫입니다. 얼마나 내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별로 이렇게 온도를 다 더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언제 계산기로 다 두드립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왔으면 그때의 최고 온도하고 최저 온도하고 두 개를 그냥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평균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곱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더한 거하고 여기하고 거의 근사치가 들어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오늘은 평균 온도가, 최고 온도가 얼마 정도 되고, 뭐, 최고 온도가 30도가 되고, 최저 온도가 10도가 된다. 그런다 그러면 그 두 개 더하면 20도가 되잖아요. 평균 온도가. 그러면 그것이 비가 얼마 정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왔다. 그런다 그러면 그 20 곱하기 12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만 곱해줘 버리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DH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DH 계산한 거 아시겠어요? 너무 조용하시다. 어려우신가요? 여기 그 시간별로 온도를 이렇게 더하면 돼요. 여기 시간부터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면 여기 때부터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쭉 비가 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쭉 더하다 보니까 120 정도, 특히 탄저병 같은 경우는 1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110 정도. 110에서 150 사이에가 있어요. 부착기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게, 이렇게 딱 빨판을 만들어 버리는 때가 110에서 150 사이에가 있습니다. 탄저병균이. 그러면 110을 딱 넘어가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이 다음부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없이 이 병균은 살아버려요. DH가. 그래서 110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방제가 감염이 돼버렸겠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다 더해보니까 시간별이야. 한 시간별로 온도가 몇 도인가 몇 도인가를 기상대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한 건데요. 이걸 다 더해보니까 255야. 근데 이것을 간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최고 온도가 얼마냐면 15.4예요. 여기서 최저 온도가 얼마냐면 11.1 정도 되죠. 그럼 어때요?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평균이 되잖아요. 최고 평균. 평균 해가지고 여기에 총 시간 20시간이에요. 20시간. 그럼 20시간만 곱해버리면 여기 DH가 나온다고요. DH 어렵지 않죠?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 비가 오는 때를 정해가지고 최저 온도하고 최고 온도하고 두 개를 더해요. 그래서 평균을 내. 그래서 이 시간을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평균 온도를. 이게 얼추 계산하는 거예요. 얼추 계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하고 뭐 비록 DH가 10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어린 짐작으로 대충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320까지 300 정도까지 가면 우리가 석회융합제가 그 치료 효과가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런 비슷한 시간이 지금 요 순간에서 300까지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치료 기간이 넘어져 가버리겠구나.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러면 탄저병이 다시 걸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약을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면 미리 이제 약을 뿌려줬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약을 먼저 미리 뿌려줬다는 전제하에서 여기 약이 석회융합제가 미리 비 오기 전에 내가 뿌렸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강수량에 따라서 이것이 약해지는데 보통 20ml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살포를 해주는 시기가 됩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지금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석회융합제를 잘 뿌렸어요. 잘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비가 왔어요. 20ml가 넘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이 타이밍이 강수량이.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를 세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강수량을 세 가지고 20ml가 넘어가는 때부터 DH를 계산을 해 가지고 300 이내에 내가 약을 뿌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전부예요. 좀 어렵죠? 처음 들으시니까. DH 개념은 아시겠죠? 1시간 단위로 온도를 더해주는 겁니다. 언제? 비가 왔을 때. 그 개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DH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DH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설명을 질문해 보시죠. 어려웠죠? 예. 뭐든지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남의 옷 같고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듭니다. 근데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비를 생각하고 병원균의 입장에서 온도를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주고 한다 그러면 비하고 온도를 생각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DH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단 배하고 감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과라든가 다른 채소 작물, 포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감염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지하는 개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알고 거기에 맞게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이전보다는 더 좀 소득이